야담 이야기. 머슴에게 감자 농사를 맡긴 마님. 옛날 어느 마을에 돈 많고 도도한 부잣집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일찍이 서방이 떠나고 오랫동안 정조를 지키며 살다 보니 과부는 밤만 되면 무척 외로웠답니다. 그럴 때마다 과부는 허벅지를 꼬집었는데 허벅지가 나만하질 않았습니다. 낮에는 머슴들을 데리고 농사일을 직접 관장하였고 밤이면 허벅지를 꼬집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손이 부족해 머슴 하나를 더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온 머슴이 얼굴도 예쁘장한 데다 피부가 무척 희고 고운 것이었습니다. 다른 머슴들과 달리 기집애처럼 예쁘장하다 보니 과부는 자신도 모르게 자꾸 눈길이 가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머슴들보다 일하는 건 반도 못하지만 왠지 싫지가 않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뜨거운 땡볕에서 일하고 돌아온 머슴들이 우물가에서 등목을 하고 있었는데 유독 새로운 머슴만 눈에 띄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치 까마귀들 속의 하얀 백조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머슴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과부는 어느 날 새로운 머슴을 불렀습니다. 예, 창덕아. 내일부터 내가 네게 글을 가르쳐 줄 테니 내가 하는 장부일을 배워보거라. 아니, 글이라고요, 마님? 왜 싫으냐? 아닙니다요, 마님. 저는 까막눈인데 제가 글을 배울 수 있을까 해서요. 그건 염려 말거라. 배우면 누구나 다 쓰고 읽을 줄 아느니라. 그렇게 마님은 새로운 머슴 창덕이를 가까이 두려고 글쓰기를 가르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마님은 안방에서 창덕이에게 글을 가르치다 보니 가슴이 콩닥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서방이 떠나고 10년이 넘도록 사내와 한방에 있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방에 사내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님은 얼굴이 달아오르고 심장이 빨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애써 감추고 그를 가르치고 있었지만 이마에는 식은땀만 줄줄 흐르고 있었죠. 마님, 어디가 아프신지요? 아니다. 괜찮다. 마님의 이마에 땀이 줄줄 흐릅니다요. 그러느냐? 오늘따라 꽤 덥긴 덥구나. 마님, 왜 그러느냐? 마님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마치 진주 보석처럼 무척 아름답습니다요. 마님은 창덕의 말에 가슴까지 설레이는 것이었습니다. 서방이 살아있을 때도 떠난 후로도 마님은 어떤 사내한테서도 아름답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창덕이가 아름답다는 말을 해주니 마님은 순간 심쿵하면서 가슴까지 설레었던 것이었습니다. 한방의 사내와 단둘이 있으면서 예쁘장한 사내가 아름답다고 해주니 10년 된 과부는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이미 아랫도리까지 젖어버린 마님은 결국 창덕이에게 쓰러지고 말았죠. 그러자 머슴 창덕이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마님의 의도를 파악하였답니다. 그리하여 창덕이는 마님의 온몸을 구석구석 어루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창덕의 손길이 닿기 시작하자 마님은 이미 다른 세상에 가버리고 말았답니다. 창덕의 물건을 느끼기도 전에 마님은 이미 절정을 맛보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뜨거운 더운 여름날 안방에서 비 오듯 땀을 쏟으며 뜨겁고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답니다. 일을 마치고 창덕이를 내보낸 마님은 일어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느낌인지, 아니 여인으로 태어나 이렇게 설레이고 황홀했던 적이 있었는지 마님은 소녀가 된 것 같은 느낌을 좀 더 오래 느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마님은 아침 일찍 머슴들이 일을 나가면 창덕이만 따로 밥상을 차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창덕이의 밥상에는 쌀밥에 고기며 맛있는 반찬들로 가득했답니다. 평소 자신이 먹던 반찬보다 창덕의 반찬이 더 많았습니다. 어찌 안 그러겠습니까? 중년이 되어서야 사내로 인해 가슴이 처음 뛰어받고 또 설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황홀했던 둘만의 뜨거운 시간도 너무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이제서야 나도 진정 참 여인이 된 것만 같구나. 그렇게 마님은 집안의 머슴들이 모두 낮에 일하러 나가면 창덕이에게 글도 가르치고 둘만의 뜨거운 시간을 갖곤 하였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산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황홀했습니다. 그렇게 꿈만 같던 시간들이 흘러 어느덧 겨울이 지나 다시 봄이 왔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마님은 창덕이와의 일을 줄이더니 급기야는 멈추다시피 했답니다. 언제부턴가 황홀했던 설레임도 없고 가슴 뛰는 일도 없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창덕의 물건을 느끼기 시작한 마님은 항상 뭔가 아쉬운 것이었습니다.
창덕과의 관계에서 만족하지 못하게 되자 마님은 이미 커져버린 욕정의 크기를 창덕을 통해서는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님은 밤이 되면 또다시 외로워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허전하고 외롭게 밤을 보내던 마님이 우연히 밭을 지나다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가지는 꼭 성배의 물건하고 똑같네 그려? 아니 성배의 물건이 그렇게나 큰 것이요? 그럼 성배의 물건이 크다는 것은 나만 아는 게 아니구먼. 아니 그럼 또 누가 안다는 것이요? 모르긴 해도 아마 마을 여인들 반은 알 것이구먼. 뭐시요? 아니 이놈의 성배는 어찌 나만 쏙 빼놓고 딴 년들하고만 놀아난다냐? 그 말을 들은 마님은 귀가 솔깃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성배가 정말로 그리 큰 것을 가지고 있다고. 마님은 창덕이를 통해서 얻지 못하는 쾌감을 성배는 만족시켜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사내의 맛을 알게 되고 목이 마른 마님은 생각하는 게 무척 과감해져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성배의 것을 확인해 보고 싶은 마님은 성배와 어찌하면 잠자리를 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하기 시작하였답니다. 그렇게 며칠을 고심하던 마님은 어느 날 성배를 불렀습니다. 마님 어찌 부르셨는지요? 듣자니 내가 재주가 좋다 들었다. 그리하여 내게 일을 좀 줄까 한다. 아이고 그렇습니까요? 마님. 올해부터 내가 제 너머 큰 감자밭을 지어보거라. 아이고 감사합니다요, 마님. 큰 감자밭을 제게 맡기시다니 이놈 뼈가 부스러지도록 제대로 한번 감자를 갖고 오보겠습니다요. 마님의 제 너머 감자밭은 마을에서도 제일 큰 감자밭이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날품을 팔아야 먹고 사는 성배에게는 하늘이 준 기회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요, 마님? 내가 감자밭을 짓는 대신 매일매일 감자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오너라. 알겠습니다요, 마님. 매일 한 광주리 가져다 드리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리하여 성배는 마님의 감자밭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여름이 되자 성배는 감자를 한 광 주릭해서 마님을 찾아갔습니다. 마님 첫 수확한 감자를 캐왔습니다요. 오 그래. 감자가 무척 실한 게 농사를 아주 잘 지었구나. 어서 가서 감자를 삶아오너라. 그리고 부뚜막에 술도 있으니 같이 가져오너라. 네, 알겠습니다요, 마님. 그리하여 성배는 감자를 삶고 술을 가지고 안방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하여 마님은 첫 수확한 감자를 성배와 나누어 먹으며 술도 같이 마셨답니다. 그렇게 한창 술을 마시다 보니 두 사람 모두 알딸딸하게 취기가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마님은 덥다며 겉옷을 벗는 것이었습니다. 성배 너도 덥지 않느냐? 내 지도 덥습니다요. 그렇담 너도 옷을 벗거라. 술에 취해 알딸딸해진 두 사람은 그렇게 입고 있던 옷을 하나씩 벗어나갔습니다. 그러자 마님은 숨이 무척 가빠지며 온몸이 달아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여인들이 크다고 칭찬한 성배가 바로 눈앞에서 벗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님의 속살을 보게 된 성배도 아랫도리가 벌떡 일어서며 무척 단단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일하러 나가고 큰 집에는 두 사람만 있다 보니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었습니다. 결국 참을 수 없던 성배는 급기야 마님을 올라타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뜨겁고 더운 여름날 안방에서 뜨겁고 뜨거운 몸부림을 치지 않았겠습니까? 온몸이 땀 범벅이 된 두 사람은 미끄덩거리는 서로의 몸을 비비며 저 세상 맛을 보고 말았습니다. 한참이 지나 일을 마친 두 사람은 녹초가 되어 뻗어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알몸으로 천정을 보고 누운 두 사람은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성배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많은 여인들과 잠자리를 해보았지만 마님이 최고였습니다요. 성배가 자신이 최고였다는 말에 마님은 마치 천상의 사람이 된 것처럼 기분이 둥둥 뜨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성배가 나가고 마님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성배의 것이 어찌나 크고 단단한지 짜릿하고 황홀했던 느낌이 얼마나 강렬했었던지 아직도 전율이 가시질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밤까지 전율을 느끼며 누워있던 마님은 둥근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따라 달이 무척 밝구나. 내 반평생을 살아왔어도 오늘 같은 날이 또 있으랴. 이렇게 황홀하고 짜릿한 삶이 있었는데 지금껏 모르고 내가 살아왔으니 내가 사는 게 산 게 아니었구나. 성배의 것을 경험한 마님은 지금껏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세상을 경험한 기분이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여운이 길게 남은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매일매일 감자 한 광주리를 가져오는 성배와 마님은 끝없는 쾌락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님은 성배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짜릿하고 행복한 나날이 거듭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님은 곳간을 둘러보게 되었는데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마님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100섬은 있어야 할 쌀가마가 10섬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마님은 황급히 창덕이를 불렀습니다. 예, 창덕아, 어찌하여 곳간이 텅텅 비었느냐? 그러자 창덕이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 없는데요, 마님. 아니 있어야 할 쌀 90섬이 없질 않느냐? 지는 마님이 시키는 대로 관리를 했습니다요. 어디 장부를 가져와 보거라. 창덕이가 장부를 가져오자 마님은 자세히 훑어보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장부의 숫자는 이상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님은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습니다. 머슴들 세경도 주어야 하고 일꾼들 품삯을 주어야 하는데 당장 겨울날 쌀밖에 남지 않았으니 큰일이 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날이 밝자 성배가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마님, 감자 한 광주리 가지고 왔습니다요. 성배가 마님을 여러 번 불러봐도 마님은 아무런 대답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성배는 안방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마님의 두 눈이 퉁퉁 부어 울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란 성배는 마님의 눈물을 닦아주며 재차 물어보았습니다. 마님 도대체 무슨 일이시기에 이리도 슬피 우시는지요? 그러자 한참 만에야 마님이 입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곳간과 장부를 머슴 창덕이에게 맡기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어제 곳간을 가보니 쌀 100섬 중에 10섬만 있고 90섬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더구나. 그래서 장부를 가져오라 해서 보았는데 장부는 이상이 없으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마님의 이야기를 들은 성배는 머슴 창덕이가 의심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성배는 장안을 돌며 창덕이의 뒷조사를 하였답니다. 90섬이나 되는 쌀을 처분하려면 장 안에 있는 쌀집이 가장 유력했습니다. 쌀집을 찾아간 성배는 쌀집 주인을 만나 살짝 보았습니다. 저희 현평마님께서 쌀 90섬을 급히 처분하신다고 합니다. 혹시 주인님이 매입 가능하신지요? 그러자 잠시 생각하던 쌀집 주인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현평마님에게 뭔 일이 있는 것이야? 얼마 전에도 집 머슴이 급하다며 쌀 90섬을 가져왔었는데 또 90섬을 판다는 것이냐? 그 말을 들은 성배는 창덕이 지심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성배는 마님을 찾아가 이 사실을 알렸답니다. 성배의 말을 들은 마님은 화가 무척 나는 것이었습니다. 일도 못하는 것을 데려다 글까지 가르쳐 장부를 믿고 맡겼는데 쌀을 빼돌리고 있었다니 화가 나도 단단히 난 것이었습니다. 성배 덕분에 창덕의 소행을 알게 된 마님은 조용히 창덕이를 불렀습니다. 며칠 안으로 곳간에 쌀 90섬이 돌아와 있지 않으면 너는 경을 치게 될 것이니 그리 알거라. 한때는 자신과 몸을 섞던 머슴이라 마님은 좋게 해결을 해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니 마님,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요? 제가 훔치기라도 했단 말씀이신지요? 만약 조금이라도 문제를 일으키신다면 마님과 저희 관계를 마을 사람들도 모두 알게 될 것이구만요. 창덕이는 끝까지 오리발을 내미는 것뿐만 아니라 마님에게 엄포를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마님은 더욱더 화가 나면서 함부로 사람을 믿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마님은 창덕에게 크게 실망을 하였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나도 곳간에 쌀은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마님은 관아에 창덕이를 고발했고 창덕은 관아로 끌려가 조사를 받게 되었답니다. 창덕이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마님과의 면담을 수없이 요청했지만 마님은 일체 만나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창덕은 마님과 정사를 나눈 일을 말하게 되었는데 이 말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쌀을 훔친 죄보다도 머슴이 양반인 마님을 겁탈한 죄는 강상죄에 해당되었죠. 당시의 강상죄는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답니다. 어느 날부턴가 마님이 자신을 외면하더니 성배와 놀아나는 것을 보게 된 창덕이는 마님에 대한 미움이 커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창덕이는 마님의 관심을 끌고자 갖은 노력을 다해봤으나 마님은 자신을 다시 불러주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창덕이는 마지막 수단으로 쌀 90섬을 빼내어 마님의 관심을 자신에게 돌리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90섬을 빼돌려 팔은 돈으로 머슴들 세경과 일꾼들 품삯을 모두 미리 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마님의 돈 넣는 상자에 한 푼도 빼지 않고 넣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마님이 해야 할 일을 머슴 창덕이가 한 것이었습니다. 창덕이는 단지 마님의 관심을 다시 받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왜 쌀을 훔쳤는지 묻는 물음에 답하다 그만 거짓말을 못하는 창덕이는 마님과 있었던 일을 말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창덕이는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갔답니다. 당시의 강상죄는 나라님도 못 구한다는 아주 강력한 죄였습니다. 훗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마님은 아차 싶었지만 이미 너무 늦은 것이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창덕이가 형장의 이슬이 되었다고 생각한 마님은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강상죄라 창덕이의 묘도 써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마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안방에 틀어박혀 매일같이 슬피 울기만 하였답니다. 그리고 매일 감자를 가지고 가던 성배도 그런 마님을 가만히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스로 기운을 차리고 자신을 바라봐줄 날을 기다리며 하루도 빠짐없이 감자 광주리를 들고 마님을 찾았답니다. 하늘로 승천한 오기. 옛날에 번데머리라 불리우는 한지주 집에서는 오기라 하는 나의 어린 하녀가 있었습니다. 본식 그의 어머니의 아버지도 번데머리 지주집에서 심한 고역의 머슴살이를 하였답니다. 굳은 날 마른 날 1년 내내 벌고 벌었으나 번데머리 지주놈에게 뜻기우고 할 키우다 보니 해마다 섣달 금음날에 청산하고 보면 남는 것이란 자라나는 빚더미뿐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 빚더미에 깔려 시달리다 못해 그만 시들고 병들어 끝내 약 한 첩도 못 써보고 동지 섣달 찬냉돌방에서 원한 많은 세상을 떴고 이듬해엔 또 어머니가 나의 어린 외딸 오기를 남기고 눈도 못 감은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소녀는 부모님의 빚더미를 혼자 떠안고 지주집 머슴으로 들어간 하녀였습니다. 나의 어린 소녀는 지주 마누라의 벼락 같은 불호령 밑에서 벌벌 떨면서 그 나이에 맞지 않는 고된 노역살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답니다. 워낙 지주 마누라는 그의 별명 그대로 어찌나 감대사납게 떠들어댔던지 마른 소나기라 불리우는데 이 소나기가 울기만 하면 소낙비가 아니라 이 집 하녀들의 눈물이 비오듯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이 눈물 속에는 소녀 오기의 눈물도 그 얼마나 흐르고 흘렀는지 모릅니다. 날에 날마다 불을 떼며 물을 깃고 힘에 겨운 연자방아도 찧어야 하거니와 큰 절구와 작은 절구로 번데머리가 호강스레 먹어야 할 갖가지 양념가루와 미식가루를 찧어야 하였으니 이 소녀에겐 밤낮도 없었답니다. 그러나 그뿐이 아니었지요. 추운 겨울마다 호돛바람에 서란풍 속에서 너털어야 하였거니와 지주집 그릇마다 먹을 것은 많았으나 어린 소녀는 작은 배를 채울 길 없어서 때로는 구정물 속 밥짓거기를 고사리 주먹으로 움켜 먹어야 하였습니다. 주림과 서름의 해와 달이 감에 따라 이 소녀한테 학대와 구박이 더욱 심해만 가던 어느 해 겨울 추운 동지달이었습니다. 번데머리와 마른 소나기가 용마루 들썩하게 다투었는데 성질이 표독하고 감때 사나운 마른 소나기는 부하김에 드러누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번데머리 지주놈은 시애미 역정의 개 배때기를 찬다. 능격으로 소녀한테 화풀이를 하던 끝에 이 눈치코치도 모르는 인정머리 없는 계집애야 내 배만 부르면 다냐. 마나님이 병이 나서 식음을 전폐하다가 잉어고기를 먹고 싶다 하는데 구해올 생각은 하지 않고 말똥말똥 보고만 있을 차비냐. 어서 가서 구해오너라 라고 불호령질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습니다. 잉어라니. 나의 어린 소녀는 하는 수 없이 쌀이 광주리를 옆에 끼고 대문 밖에 나섰습니다. 맵잔 눈보라는 기승을 부리는데 호도새다 발가락이 나오는 집신을 신은 어린 몸은 오돌오돌 떨기만 하였지요. 글쎄 강물이 떵떵한 이 겨울철에 어디 가서 잉어를 구해온단 말인가 라고 걸어가며 자꾸만 생각해도 기막힌 일이었습니다. 소녀는 저 샘치골 옥샘물은 겨울에도 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옳지, 그리로나 가보자. 강얼음 위에서 보다 그래도 얼지 않은 물속에서 찾아봐야지. 샘치골은 이 마을에서 먼 산고비를 돌아 골짜기로 한참 들어가야만 되지요.
소녀는 눈보라를 무릅쓰고 사나운 바람에 밀릴 듯 빛을 걸음하면서도 두 다리에 꽁꽁 힘주어 간신히 샘치골에 들어섰습니다. 옥샘터에 당도하자 바구니를 땅에 내려놓고 두 팔소매를 걷고 물김이 서린 샘물의 돌밑을 하나하나 들추어 보았으나 잉어는 고사하고 고기 새끼 꼬랭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그만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옥샘에도 고기는 없으니 이를 어쩌나. 빈손으로 돌아가면 또 큰 봉변이 생길 게고 그렇다고 엄동설안에 이 산골 안에서 어찌 밤을 샌단 말인가. 해는 서쪽으로 기울어졌고 산그림자는 벌써 옥샘터에까지 그늘져 오는데 살을 에일 듯한 바람은 점점 더 세차게 불었습니다. 얼어드는 손과 발은 빨갛게 되었습니다. 일은 안 되고 날씨는 더 추워만 오는데 소녀는 갈 데도 올 데도 없는 애타는 마음으로 어머니와 아버지를 생각하였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계셨으면. 이런 생각을 하니 금시 돌아가신 부모가 그리워지면서 눈물이 쭉 쏟아졌습니다. 소녀는 더는 참을 수 없어서 그만 엄마 하고 목 놓아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울수록 더욱 서러워서 애통하게 우는 그 울음소리는 사람 하나 없는 산골 안에서 애처롭게 메아리칠 뿐이었습니다. 소녀는 내가 이러다가 여기서 얼어 죽고 마는가 보다 생각하면서 그래도 요행을 바라는 마음에 잉어가 옥샘에서 뛰어나왔으면 하고 옥샘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참 신기한 일도 있는 것입니다. 김이 일던 옥샘물이 부글부글 끓어번지는 듯하더니 기둥 같은 김줄기가 콱 올리솟으면서 칠색의 무지개가 하늘 위로 쭉 뻗어져 오르며 무지개 다리가 놓여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위에서 한 소년이 피리를 불면서 유유히 내려오더니 어느새 이 광경을 황홀하게 바라보고 있는 소녀 앞에 와 섰습니다. 예, 너는 무슨 일로 여기서 혼자 울고 있니? 소녀는 다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녀는 눈물을 닦으면서 자기 집 신세며 자기의 처지를 다 말하고 나서 우리 주인 마나님이 병으로 앓는데 나더러 잉어를 구해오라고 했지. 이 옥샘물에나 있을까 해서 찾아왔더니 없구나. 이대로 돌아가면 매만 맞게 되니깐 라고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예, 그까짓 걱정 마라. 내가 구해줄게 라고 말하더니 소녀는 손에 쥐었던 옥퉁소를 옥샘무리에 대고 휘저으면서 노래조로 중얼거렸습니다. 잉어야 나오너라. 어서들 나오너라. 그러자 금세 옥샘물에서 큰 잉어들이 팔딱거리고 있지 않겠나요? 소녀는 정말 꿈 같기도 하였습니다. 소녀가 너무도 반가워서 어쩔 바를 모르고 있는데 소년이 팔소매를 걷고 잉어 3마리를 잡아내더니 광주리에 담아 넘겨주었습니다. 어서 가지고 가거라. 다음에 또 곤란한 일이 있으면 이 옥샘터에 와서 소야 소야 옥퉁소야 라고 부른 다음 내 이름을 말해라. 그리고는 소녀의 얼굴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그래 내 이름은 뭐라니? 내 이름은 옥이야. 하고 소녀는 대답하였습니다. 소녀는 안심 안 된 듯 예, 옥아 하고 불러놓고 소야 소야 옥퉁소야 옥이 왔다. 이렇게 잊지 말고 잘 기억해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응, 알만해 하고 대답한 소녀가 잉어 광주리를 들려고 하는데 옥아 잠깐만 하고 소녀는 또 품에서 조약돌만큼한 조롱박 3개를 꺼내주었습니다. 옥아 너의 딱한 사정은 알만하다. 이 조롱박의 흰 약물은 죽은 사람 살이 살아나는 거고 붉은 약물은 피가 돌아서는 거고 푸른 약물은 숨이 돌아서는 약물이란다. 잘 품고 다니다가 쓸 일이 생기면 그리 알고 꼭 써야 한다. 소녀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하면서 응, 알만해 라고 대답하였지요. 됐다, 춥겠구나. 어서 돌아가거라. 소녀는 무지개를 타고 승천하는데 그가 부는 옥퉁소 소리가 차츰 멀어져 가더니 다시 쳐다봤을 때는 소년도 무지개도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꿈속에서 깨어난 듯 그제야 자기를 생각하게 된 소녀는 돌아가서 매를 맞지 않게 된 것이 너무도 기뻐서 추운 생각도 잊어버리고 정신없는 걸음으로 뛰어가서 주인 앞에 잉어를 척 내놨습니다. 지주와 마누라는 뜻밖에도 펄펄 뛰는 잉어를 보더니 기뻐 어쩔 바를 몰라 하면서도 또 이상한 생각이 들었던지
어디서 잡았느냐고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소년은 옥샘물에서 잡았다고 말하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마누라는 또 소녀더러 잉어를 잡아오라고 하였습니다. 소녀는 하는 수 없이 바구니를 끼고 집을 나와 곧장 옥샘터를 향해 뒤도 안 돌아보고 부지런히 걸었습니다. 옥샘터에 도착한 소녀는 어제 그 소년이 일러준 대로 말하였습니다. 소야, 소야, 옥퉁소야, 옥이 왔다. 소녀가 중얼거리자 옥샘물터에서 어제처럼 칠색 무지개가 하늘로 올리뻗는데 소년이 무지개를 타고 여전히 퉁소를 불면서 내려왔습니다. 소녀의 앞에 와 선 소녀는 두 손 펼쳐 소녀의 언손을 잡아주면서 얼마나 춥겠니 호돛바람으로 이런 추운 날씨에 라고 하더니 어떻게 된 일이냐 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이 또 잉어를 잡아오래서 하고 소녀는 소침해지며 대답하였습니다. 소녀는 또 어제 하던 그대로 옥퉁소를 들고 옥샘터에 대고 휘저으면서 노래조로 중얼거렸습니다. 잉어야 나오너라. 어서들 나오너라. 잠잠하던 옥샘터에서 잉어들이 펄떡펄떡 뛰었습니다. 어느새 소녀는 잉어 3마리를 붙잡더니 광주리에 담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소녀의 뒤를 살금살금 밟고 와서 옥샘터 앞 바위 뒤에서 이런 광경을 가만히 훔쳐보던 지주마누라는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여 한참 동안 멍청해졌습니다. 다시 정신을 돌려서야 이 일은 그저 일이 아니란 생각이 들면서 와락 겁이 나서 와들와들 떨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앙큼한 그 속통에선 저놈이 어떤 놈인지 뒤를 마저 봐야겠다고 생각하며 덜덜 맞조이는 이빨을 옹다문 채 그들의 동정을 살폈습니다. 소녀는 바구니에 담은 잉어를 소녀한테 넘겨주면서 어서 가지고 가거라 고하였습니다. 소녀는 근심스러운 낯색으로 소년을 보면서 나는 어쩐지 가고 싶지 않구나. 자꾸만 주인만 하님이 겁이 나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녀는 친오빠의 살뜰한 손길처럼 근심하고 서 있는 소녀의 헤쳐진 옷깃을 잘 여며주면서 걱정 말고 돌아가거라. 내 고생도 오래지 않을 것이다. 너를 못 살게 구는 그 지주와 마누라는 하늘에서 옥황상제가 진작부터 천벌을 주기로 되어 있단다. 가만히 엿듣고 있던 지주 마누라는 어찌나 놀랐던지 그 추운 날씨에도 온몸에 식은땀이 쫙 내배이는 것이었습니다. 저놈을 저놈을 당장이라도 저놈은 어떤 놈이길래 전현 계집애와 단짝이 되다니 어서 저놈부터 유절내야지. 지주마누라는 두 손을 불끈 쥐고 소년과 소녀 모르게 제 정신없이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불이 나게 돌아온 지주마누라는 영감을 뒷방에 가만히 불러다 놓고 숨이 차 헐떡거리며 방금 자기가 숨어서 보고 들은 전경을 죄다 고에 바쳤습니다. 그러니 그놈의 아이 새끼부터 요절내야겠는데 영감이 어떻게 할 셈이오? 하고 놓치니 말하니 영감도 울뚝울뚝 치솟는 그 벨통을 참지 못해 낯색이 불그락 푸르락하여 연신 앉은 방아를 찧었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그놈의 아이 새끼부터 죽여버려야지. 이 일만은 머슴들 시켜선 안 돼. 이것은 집안의 비밀이니깐 라고 말한 지주 영감은 또 마누라의 귀에다 그 두툼한 입을 대고 무엇인가 한참 수군수군 귀속 공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소녀가 잉어 바구니를 들고 들어섰습니다. 노치는 감때 사나운 도끼 눈을 부라리며 인연 뭐라노라고 인제야 돌아오는 거냐 하더니 무턱대고 소녀의 언손을 와락 잡아당겨 마당 맞은편에 곳간에 떠밀어 쳐놓고는 철컥 자물쇠를 잠가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번질나게 자기 오래비 집을 찾아가서 한참 쑥떡 공론질하고 횡하니 돌아왔습니다. 곳간에 갇힌 소녀는 처음에는 겁도 났지만 이제 자기 곁에도 어선이 있다는 생각을 하니 세임과 용기가 생겨 발을 동동 구르면서 문 열어줘요, 문 열어줘요 하고 새된 소리를 치다 못해 작은 두 주먹으로 곳간문을 탕탕 두드렸습니다. 뒷방에서 영감과 수군덕거리고 있던 지주마누라는 곳간문을 향해 요 대질려나 왜 잠자코 있지 못하고 행악질이냐 하고 울러매는데 소녀는 여전히 곳간문을 두드리며 발을 구르면서 문 열어줘요, 문 열어줘요 하고 외치다 못해 그만 서럽고 분한 생각에 목 놓아 울면서 엄마,
아버지 하고 서럽게 울었습니다. 소녀의 울음소리에 이 집 하녀들도 그만 목이 메어 눈물만 흘릴 따름이었습니다. 이때 지주 마누라가 충동질하여 떠나보낸 오래비와 악패무리는 줄다름질로 옥샘터에 다다랐습니다. 그들은 지주 마누가 시켜주던 그대로 소야 소야 옥퉁소야 옥이 왔다 고 외웠습니다. 과연 김이 솟는 옥샘물이 끌어번지는 듯하더니 기둥 같은 김줄기가 고추 올리 솟으면서 실색의 눈부신 무지개가 하늘 위로 쭉 뻗어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찬란한 무지개의 다리가 놓여지자 번쩍번쩍 빛나는 금빛 옷을 떨쳐 입은 한 옥동자가 피리를 불면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원 별난 놈의 애도 보는구나 하고 악패들이 어리둥절해 서 있는데 소녀는 어느새 옥샘물터에 내려와서 미간을 찌푸리면서 당신들은 무슨 일로 왔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이땐 노리고 힘센 한 놈이 소년을 향해 주먹으로 냅다 갈기자 소년은 찍소리도 못하고 그 자리에 코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곁에 놈들도 달려들어 발길로 차며 밟고 하여 소년을 죽여버렸습니다. 그 악패들이 자기들 할 일을 다 했다고 시름 놓고 돌아서려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사납게 불어오는 바람이 먹장 같은 구름을 몰아오더니 맑은 하늘이 금시로 캄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검은 하늘이 두 동강으로 갈라지는 듯 산천을 들었다 놓는 으르릉 퉁탕하는 뇌성병력과 함께 악패놈들은 모두 벼락을 맞아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늘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늘은 아무 일도 없는 듯이 맑아졌습니다. 지주 마누라는 한 무리의 악패들을 옥샘터에 보내놓고는 안절부절 마음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간 곶감문 자물쇠를 열고 고엄치고 있는 소녀를 끌어내온 다음 서슬이 댕댕하여 울러댔습니다. 이 망할 년 계집애야. 왜 울어대며 야단법석이냐. 저녁 감새가 없는데 얼른 가서 잉어나 잡아오너라. 소녀는 소녀대로 생각한 바 있어 시키는 대로 바구니를 끼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옥샘물터에 다다른 소녀의 눈앞에는 이게 웬일일까요? 너무도 놀라운 전경이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 놈이 피를 토하고 죽어 자빠졌는데 옥샘물가에는 온몸이 피운적으로 낭자한 소년의 죽은 시체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소년은 그만 참지 못해 그 시체를 끌어안고 엉엉 슬프게 목 놓아 울었습니다. 울고 울던 소년은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 울음을 그치고 품속에 잘 간직해두었던 조롱박 3개를 꺼냈습니다. 먼저 흰 약물을 소년의 얼굴이며 온몸에다 고루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상처난 살들이 뽀얗게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겠나요? 옳지 그런 영문이었구나. 소년은 기뻐 어쩔 바를 모르고 또 붉은 약물을 온몸에다 골고루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소년의 온몸에 피가 돌아가면서 그의 손바닥 밑으로 소년의 심장이 높뛰는 것이 알렸습니다. 됐다, 됐어. 이어서 푸른 약물을 뿌렸더니 소년은 잠이라도 자다 깬 것처럼 부스스 몸을 움직이더니 늘어지게 기지개를 펴면서 눈을 살며시 뜨는 것이었습니다. 소년은 너무도 반갑고 기쁜 김에 소년을 와락 끌어안아 일으켰습니다. 소년은 두리번 주위를 살피면서 일어나더니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옷을 툭툭 털면서 말하였습니다. 잘됐다, 오가. 이젠 너도 이 땅을 떠날 때가 왔다. 하늘의 옥황상제는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단다. 그곳으로 가면 너를 때리고 구박하며 업신여기는 나쁜 놈이 없는 세상을 보게 된단다. 이 말에 소년은 믿어지지 않는 듯이 소년을 똑바로 보면서 물었습니다. 정말? 그 말이 정말이냐? 정말이 아니고. 그래, 내가 너한테 거짓말하더니. 그곳에는 아름다운 꽃이 사시장철 향기를 피우고 갖가지 고운 새들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단다. 또 그곳에선 맛있는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갖가지 화려한 꽃무늬로 만든 옷들을 마음대로 골라 입는단다. 소녀는 이렇게 말하고 소녀의 손목을 잡고 옥샘물터로 갔습니다. 바로 이런 때였습니다. 멀리에서 요란스런 아우성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돌아다 보니 번데머리 지주놈과 그 마누라가 아들, 딸들을 앞세우고 허겁지겁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자 소녀는 얼굴이 삽시에 파랗게 질려나며 소년의 팔목에 매달리는 것이었습니다. 소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오가. 내 곁에 내가 있지 않니? 그들이 다그쳐 옥샘물터 가까이에 이르자 기미이는 옥샘물터에서 물이 끓어번지듯 하더니 기둥 같은 김줄기가 확 솟으면서 칠색 무지개 발이 하늘 공중에 올리뻗으며 눈부신 황홀한 무지개 다리가 놓여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소녀의 손목을 이끌고 무지개 다리 위에 올라서더니 몸에서 주먹만한 조롱박을 꺼내어 옥샘물터에 다다른 지주와 그 마누라 그 아들 딸들이 아우성치는 한복판에 냅다 던졌습니다. 그 조롱박이 터지자 3단 같은 불길이 하늘로 타오르며 지주 집에 온 식구들을 몽땅 태워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꼴을 바라보던 소녀는 참 샘통이야, 샘통이야 라고 연신 외쳐대며 너무도 기뻐서 손뼉치며 조한을 뛰었습니다. 소녀는 마치 지상에선 아무런 일도 없었던 듯이 태연하게 기뻐하는 소녀를 앞세우고 무지개 다리 위로 올라가면서 전과 다름없이 옥퉁소를 불고 불었습니다. 지주집에서 고생하던 오기는 소년과 함께 무지개를 타고 승천하였습니다. 첫날 밤 방귀 낀 색시와 밴댕이 소갈딱지 신랑. 세상에 방귀 안 뀌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옛날에는 무슨 놈의 법이 아이가 어른 앞에서 방귀 뀌면 버릇없다고 야단치고 색시가 신랑 앞에서 방귀 뀌면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타박을 주고 그랬었습니다. 옛날에 어떤 색시가 첫날 밤에 방귀를 뀌었습니다. 대례를 치른다고 잔뜩 고생하다가 마음이 놓여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게 신랑 앞에서 방귀를 뀌었던 것입니다. 그래 놓고 나니 저도 부끄러워서 얼굴을 붉히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신랑이란 작자가 그걸 보고 안색이 싹 달라졌는데 웬만큼만 마음이 넓은 사람 같으면 색시 무안할까봐 헛웃음 한번 흘리고 넘어갈 일인데 이 신랑은 소갈머리가 밴댕이 콧구멍만도 못한지라 그 길로 그만 신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첫날 밤에 신랑 앞에서 조심성도 없이 방귀를 마구 낀다고 단단히 화가 나서 트집을 잡은 거였습니다. 신랑 아버지가 웃손으로 와 있는 방에 가서 신랑은 거기서 자고 이튿날 아침에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저희 집으로 가버렸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그 신랑 아버지라는 작자도 속이 좁아 터지기는 마찬가지였던 모양이었습니다. 웬만큼만 마음이 넓은 사람 같으면 아들을 야단쳐서 도로 신방에 들여보내야 하는 게 정상인데 이 사람도 똑같았던 것입니다. 어쨌든 첫날 밤에 신랑이 도망을 가버렸으니 색시 집에서는 야단이 났습니다. 그만 일로 삐뚤어져서 도망가 버린 신랑이 괘씸하기도 하지만은 첫날 밤에 방귀 뀌고 소박 맞았다는 소문이라도 나면 남 우세스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신랑 집에 보내가지고 백배사죄를 했습니다. 우리 집 딸아이가 버릇없이 잘한 탓에 그런 일을 저질렀으니 부디 한 번만 용서하고 색시를 데려가시오. 이렇게 빌고 달래서 겨우 신랑을 도로 데려왔습니다. 옛날에는 3일 신행이라고 해서 신랑이 색시 집에서 사흘밤을 자고 신행길을 차렸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사흘밤을 잤는데 사흘째 되는 날 밤에 색시가 또 방귀를 뀌었습니다. 색시 딴에는 접대 한번 실수한 일도 있고 해서 단단히 조심을 하느라고 했는데 원래 방귀라고 하는 것이 참으면 참을수록 더 나오는 법이었습니다. 참다 아주 대판으로 끼워 놓았던 것입니다. 이래 놓으니 신랑이 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속이 밴댕이 콧구멍처럼 좁아 터진 위인이 2번씩이나 실수했으니 그냥 넘어갈 리 없었습니다. 신랑은 두말 않고 그 자리에서 내빼버렸습니다. 2번이나 내뺀 놈을 또 빌러 찾아가기도 무엇하고 빌러간다고 해서 고분고분 돌아올 위인 같지도 않고 해서 색시 집에서는 그만 두 손 들고 색시를 친정에 그냥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색시는 혼례를 치르기는 치렀으되 시집에는 못 가고 친정에 눌러 사는 소박대기가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색시 배가 불러오더니 다리 차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참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턱 낳아 놓았던 것입니다. 색시는 이 아이를 잘 키웠습니다. 그러고 10년 남짓 지나니까 글방에도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하는데 하루는 아이가 글방에서 돌아오더니 제 어머니더러 어머니
글방에 갔더니 아이들이 날 보고 애비 없는 후레자식이라고 놀리는데 대체 우리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나요? 이러고 물었습니다. 아이한테 사실대로 말하기가 못하기도 하고 은근히 속도 상하고 해서 슬쩍 둘러대기를. 저기 바닷속에 꽁하고 엎드려 있는 밴댕이가 너희 아버지란다. 라고 아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방귀 좀 뀌었다고 달아난 남편이 얼마나 미웠으면 그랬을까. 아이는 말귀를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가만히 있더니 며칠 뒤에 또 묻기를. 어머니, 어머니, 글방에 갔더니 아이들이 우리 어머니는 소박대기라고 그러는데 소박대기가 뭐예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는 아이한테 숨길 수도 없겠다 싶어서 사실대로 다 말해줬습니다. 첫날 밤에 방귀 뀌었다고 도망간 남편을 어찌어찌 빌어서 도로 데려다 놓았는데 사흘째 되는 날 또 방귀를 뀌어서 아주가 버렸다고. 라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이가 우리 아버지는 어디에 사는 누구냐고 묻길래 사는 동네와 이름을 대줬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머니더러 호박씨를 한 봉지 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호박씨는 어디에 쓰려고 그러느냐 하니까 그런 것은 묻지 말고 어서 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호박씨 한 봉지를 구해다 주었습니다. 아이는 호박씨를 가지고 제 아버지가 사는 동네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사는 집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호박씨 사려, 아침에 심어서 저녁에 따먹는 호박씨 사려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집 안에서 한 남자가 나와서 야, 이놈아. 거짓말을 해도 분수가 있지. 세상에 아침에 심어서 저녁에 따먹는 호박씨가 어디 있단 말이냐. 하고 막 나무랐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이 호박씨는 방귀 안 뀌는 사람이 심으면 꼭 그렇게 되죠. 했더니 남자가 허허 웃으면서 이놈 보게. 세상에 방귀 안 뀌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 세상에 방귀 안 뀌는 사람은 없지요. 그렇지만 첫날 밤에 방귀 뀌었다고 소박 맞은 사람은 있지요. 이쯤 되면 제 아무리 눈치 없는 사람이라도 말귀를 알아듣게 마련이었습니다. 남자가 가만히 들어보니 그게 제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 첫날 밤에 방귀 뀌었다고 소박 맞은 사람을 너는 어떻게 아느냐? 그분이 바로 저희 어머니입니다. 남자가 들어보니 이 아이가 제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저렇게 커서 제 잘못을 일깨워 주려고 왔구나 생각하니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대견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손을 부여잡고 사죄를 했습니다. 내가 바로 내 아버지다. 내 말을 듣고 보니 내가 잘못했다. 세상에 방귀 안 뀌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내 소견이 좁은 탓으로 잠깐 생각을 잘못하여 큰 죄를 지었으니 부디 용서하고 이제부터 함께 살자꾸나. 이렇게 해서 아들은 아버지를 찾고 아내는 남편을 찾아서 잘 살았다는 밴댕이 소갈딱지와 첫날 밤 방귀 낀 색시의 이야기였습니다. 의 좋은 형제에게 어여쁜 새색시가. 옛날 한 동네에 철돌이와 차돌이라는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의지가 없이 근근득식으로 살아가던 그들은 금전판에 가면 돈벌이가 잘 된다는 말을 듣고 금전판으로 찾아갔습니다. 금전판 주인은 쌀아금은 주인에게 바치고 콩알보다 더 큰 금덩이는 파내는 사람이 가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두 형제는 금정판에서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헌데 금전판에서 10년을 하루와 같이 일했으나 콩알 같은 금은 보지도 못했습니다. 형제는 금전판에서 노총각이 되었지만 은전 한 푼 벌지 못하였습니다. 철돌이와 차돌이는 그래도 오늘일까 내일일까 하며 금전판에서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두 형제가 막장에 나가 일하는데 이상한 돌이 막장 한켠에 삐죽이 나와 있었습니다. 금을 캐려고 그 돌을 빼내니 반발이나 길게 생긴 돌은 보통 돌보다 얼마나 더 무거웠는지 몰랐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바닥에 고인물에 씻어보니 신우렁금이었습니다. 10년 동안 흘린 땀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두 형제는 기쁨에 겨워 금을 만져도 보고 들어도 보았습니다. 이튿날 두 형제가 발반이나 되는 금을 캤다는 소문이 온 금전판에 퍼졌습니다. 금전판 주인도 난생 이렇게 큰 금덩이는 처음 보았는지라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내놓은 법이라
숱한 사람들 앞에서 그 금덩이를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철돌이와 차돌이는 더는 지체하지 않고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고향길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들에게는 꿈도 많았습니다. 집도 덩실하게 지어놓고 밭 사고 소를 사 농사도 하고 어리무던한 색시도 맞아들여 새 살림도 남부럽지 않게 해보리라 생각했습니다. 형 철돌이가 금덩이를 지고 앞에서 걷고 동생 차돌이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마을도 지나고 산도 지나 인적 없는 산길에 접어들었습니다. 험한 산길이라 형은 동생이 걱정되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형은 깜짝 놀랐습니다. 동생 차돌의 눈이 강도눈처럼 사나워졌는데 당장 무슨 행패를 부릴 것 같았습니다. 형제 사이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천신만고를 다 겪고 금덩이를 얻었는데 금이 생기자 형제 사이에 이렇게 되었느냐며 형은 탄식하였습니다. 철돌이는 금을 지고 한참 걷다 아무래도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금을 동생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동생 차돌이는 좋아 웃으며 형에게서 금을 받아 지고 걸었습니다. 황금은 혹사시며 인심은 조석변이라더니 정말 그랬습니다. 동생에게 금을 넘겨주고 동생의 뒤만 따르던 형도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놈이 금을 혼자 독차지하려는구나. 내 놈을 가만두지 않을 테다. 형은 이런 생각을 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피로나는 형제인데 형제 간의 정을 어찌 금에 비하랴.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두 형제는 어느 사이에 역마루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길 옆에 나란히 앉아서 땀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때다 싶어 형 철돌이는 동생 차돌이를 보고 속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생, 우리는 막장에서 갖은 고생을 다하며 일할 때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일했네. 그런데 황금이 생기고 보니 형제 사이가 달라지는 것 같네. 나는 우리 형제 간의 정을 해칠까 겁나네. 그러니 이 금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나. 형 철돌이가 이렇게 말하자 동생 차돌이도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던 무서운 생각을 내놓았습니다. 형님이 금을 지고 걸을 때 내 마음도 불시에 변하여 하마터면 형님을 해칠 뻔했어. 이까짓 금 때문에 우리 형제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어. 형님, 이 금을 버리고 갑시다. 내 말이 옳다. 동기도 윤기도 몰라보는 이까짓 걸 해서는 뭘 하겠니. 던지고 가자. 두 형제가 합의되자 그들은 10년 동안 고생하던 끝에 얻은 금을 혈마루 천지꽃 뿌리 밑에 헌신짝 던지듯 던졌습니다. 금을 뿌려 던지고 나니 마음도 거뜬하여 두 형제는 발걸음도 가벼워졌습니다. 날이 저물자 두 형제는 역 밑에 있는 주막집에 들어 자게 되었습니다. 저녁을 먹자 두 형제는 자리에 누웠습니다. 피곤에 지친 형은 자리에 눕자 코를 드렁드렁 골며 잠에 골아빠졌습니다. 헌데 동생은 잠은커녕 눈이 점점 말똥말똥해졌습니다. 금 생각이 나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형이 잠든 기회를 놓칠세라 살그머니 문을 열고 나와서 오던 길을 따라 영에 올랐습니다. 숨이 턱에 닿게 영에 오른 동생은 영에 오르자 바쁜 숨도 돌릴 새 없이 천지꽃 뿌리 밑을 살폈습니다. 순간 그는 놀라 악! 소리를 지르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구렁이는 사람을 보자 머리를 축혀들고 입을 벌쩍 벌리며 사나운 눈에 불을 일궜습니다. 차돌이는 온몸에 소름이 끼쳐 떨었습니다. 한참 만에야 동생은 정신을 차렸고 금덩이를 가져가지 못하면 죽어도 눈을 감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까짓 미물짐승이야 못 당하려 하는 생각에 참나무 몽둥이를 꺾어서 구렁이를 내리쳤습니다. 헌데 구렁이 대신 천지꽃이 끊어져 나갔습니다. 그러자 천둥이 우는 듯 요란한 소리가 나더니 구렁이가 차돌이한테 덮쳐들었습니다. 차돌이는 생사결단하고 구렁이와 싸웠지만 구렁이를 당해내는 재간이 없었습니다. 구렁이는 차돌이를 통째로 삼키려 들었습니다. 그러니 금 생각도 오간데 없었습니다. 차돌이는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며 뛰어서 영을 내려왔습니다. 날이 셀녘해야 주막집에 돌아온 그는 형님이 알고 일어나는 것만 같아서 살그머니 문을 열고 들어가 형 옆에 누웠습니다. 전날 저녁에 구사일생으로 살아온 동생은 자리에 눕자 잠에 골아빠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동생이 잠들었을 때 형 철돌이가 딴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금을 던지고 온 것이
마음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하여 그도 동생 몰래 영에 올라갔습니다. 형 철돌이도 밤새껏 구렁이와 싸우다 겨우 목숨을 부지해 가지고 주막집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는 주막집에 이르자 동생 옆에 앉았습니다. 미처 동생이 눈을 뜨고 앉았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별다른 기색이 없이 형님을 보았습니다. 형 철돌이는 자기도 방금 일어난 듯 눈을 비비고 동생과 말했습니다. 동생, 난 지난밤에 이상한 꿈을 꿨네. 형 철돌이는 지난밤 자기가 겪은 일을 꿈 이야기로 엮어서 자초지종을 다 말했습니다. 그러자 동생이 또 말했습니다. 형님, 전날 밤에 나도 그와 똑같은 꿈을 꾸었어. 동생이 또 같은 꿈 이야기를 하자 형은 동생을 보고 물었습니다. 동생도 그런 꿈을 꾸었구만. 동생 꿈이란 허황한 건 아닌데 동생이 혹시 그런 일을 실제로 겪고 하는 소리 아닌지 형이 이렇게까지 묻자 동생은 형님의 손을 잡아쥐었습니다. 형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오. 실은 꿈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형님 몰래 금을 가지고 가려다 하마터면 그 구렁이한테 죽을 뻔했어. 동생은 눈물이 그렁해서 형님의 손을 잡고 빌었습니다. 그러자 형 철돌이가 또 동생 차돌에게 빌었습니다. 내가 형질 못하겠다. 내 마음도 숫덩이 같이 변하였었네. 나도 동생한테 꿈 이야기를 한 게 아닐세. 동생, 우리 빨리 고향에 가서 마음 맞춰 손 맞춰 농사일이나 합세. 이러다간 그렇게 다정하던 우리 형제가 원수가 되겠네. 두 형제는 고향에 돌아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구렁이가 행패를 부려 길손들은 영을 넘지 못하고 백리길을 돌아다녔으며 등진군이 영을 넘지 못하여 사람들은 소금도 먹지 못하였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두 형제는 자기들 때문에 숱한 사람들이 욕을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여 그들은 구렁이를 잡아 없애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게 하려고 병기를 들고 영마루를 찾아 올랐습니다. 영마루에 오르니 구렁이가 꽈리를 틀고 있었는데 누런 구렁이 몸뚱이가 눈부신 빛을 뿌려 눈을 뜨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사람을 본 구렁이는 주홍같이 입을 쩍 벌리고 그들 형제를 통째로 삼키려 들었습니다. 백성들을 해치는 화근을 없애버리라 마음먹은 두 형제는 도끼를 휘두르며 구렁이와 싸웠습니다. 구렁이가 쭉 내달아올 때면 좌우 수목들이 쫙 갈라지며 바람이 씩씩 일고 형제들이 도끼를 휘두를 때 보면 허공 중에 번개가 번쩍번쩍 이는 것 같았습니다. 두 형제는 구렁이와 반나절이나 싸웠습니다. 헌데 도끼가 번쩍하고 번개를 일구며 구렁이를 내리쳤는데 두 형제의 도끼는 신통이도 구렁이의 허리 한복판에 가서 박혔습니다. 구렁이는 천둥 같은 비명을 지르더니 두토막이 되어 나뒹굴었습니다. 그런데 두토막이 된 구렁이는 구렁이가 아니라 두 토막으로 꽃같이 갈라놓은 황금이었습니다. 황금덩이는 두 토막으로 갈라졌지만 형제의 마음은 하나로 굳게 이어졌습니다. 의좋은 형제는 백성을 해치는 화근을 뽑아버리고 황금덩이를 하나씩 메고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의좋은 형제는 금을 팔아 산뜻한 초가삼간집 두 채를 짓고 소와밭도 사서 의좋게 농사를 했습니다. 살림이 해마다 펴이는데 마음 좋고 어여쁜 색시까지 들어와 형제지간의 화목을 도모하며 남 부러운 게 없이 잘 살았다고 합니다. 여종이 머슴을 야릇하게 쳐다보니 소월아 기다려줘. 까마득히 먼 옛날 한 고을에 만석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네 고간마다에는 배곡미가 차고 넘쳤으며 두리뭉실한 뒤주마다에는 해묵은 곡식들이 썩어났고 오동장 속에는 철을 맞춰 갈아입을 능나금 주며 갖가지 비단옷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고 문갑 속에는 여러 가지 진주가 들어 있었습니다. 부자네 집에는 땅이 있고 돈이 있고 세도가 커서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헌데 부자집 마누라가 40고개를 넘고 부자 영감이 50고개를 넘기도록 슬하의 일점 혈육이 없어 늘 근심 속에서 살았습니다. 부자는 자식을 보려고 마누라에게 약도 쓰고 점쟁이를 찾아 점도 쳐보고 산신령에게 빌기도 하고 500나은 보살 앞에서 손발이 닳도록 빌기도 했습니다. 결국엔 온갖 정성을 다한 탓이었는지 귀동자를 낳았습니다. 부자네 집은 날마다 명절이었습니다.
아들을 본 부자네 부부는 앉으면 그 애를 놓고 웃음으로 세월을 보냈고 서면 그 애를 내려다보며 좋아서 춤추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 자식이라 하면 제 입에 들어간 음식도 빼주는데 세상에 부러운 것이 따로 없이 흔전만전하게 사는 부잣집이야 더 할 말이 있으랴. 부자네 집에서 그 아들을 키울 때 쥐면 부서질까 놓으면 날아날까 하며 고이고이 키웠습니다. 아이는 이 손끝에서 저 손에 가고 이 등에서 저 등에 엎여 자랐는데 커서 제 손발을 놀릴 때도 부처님처럼 앉혀놓고 숱한 사람들이 그의 심부름을 들게 했습니다. 애 앞에 누가 조금이라도 시중을 잘못 들면 부자에게 잡혀서 곤장을 몇십 대씩 맞아야 했습니다. 귀동자는 진종일 앉아서 입을 놀리는 것이 일이었고 그가 한번 입을 놀릴라 치면 숱한 사람들이 분주히 돌아쳤습니다. 아이가 커서 글을 배우는데 그는 선생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애 앞에 무릎 꿇고 앉아 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애가 공부를 잘할 수 없었습니다. 진종일 트집을 부리다 어쩌다 받아 외운다는 것이 바람풍하면 바람풍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밤낮으로 고이고이 받들려 자라던 아들이 그만 몸져 눕게 되었습니다. 무슨 병인지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부자는 속에 불이 달려 좋다는 음식을 다 해대도 인삼 녹용을 얻어들인다, 곰의 발족을 얻어들인다 하며 야단을 쳤지만 아들은 아들대로 더해만 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고양이 목가심하듯 입질하던 것이 차차 날이 가니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등이 후끈 달아난 것은 부자 내외습니다. 그들은 돈을 물 쓰듯 하면서 날마다 용하다는 의사는 다 청해드리고 좋다는 약은 다 썼습니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하고 백의원이 머리만 젓고 돌아갔습니다. 무당을 청해다 구슬해도 쓸데없고 점쟁이를 청해다 점을 쳐도 방도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오이꽃처럼 노랗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돈 다 쓰고 사람까지 잃을 형편이었습니다. 이때 부잣집 머슴으로 있던 박돌이가 부자를 찾아 말했습니다. 주인님, 왜 그렇게 돈을 망탕 물쓰듯 하십니까? 그러지 말고 저희 말을 들으십시오. 저에게 대책이 있습니다. 제가 쓰라는 약만 쓰면 도련님이 밤 못 자시는 병은 뚝 떨어집니다. 라고 말하니 부자는 놀라며 머슴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정말이냐? 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들이 식음을 전폐하고 생사를 다투게 되니 가릴 것이 없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부자는 머리를 숙이고 머슴에게 딱 달라붙었습니다. 어서 그 약을 가져오게 라고 말하니 머슴은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을 쓰기 전에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일단 지금 부엌에 있는 소월이랑 장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집 한 칸 마련해 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말하니 부자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아들의 병만 떼면 너를 장가 보내주고 한 살림 잘 꾸려주지. 그럼 어서 주인님 처사대로 해주십시오. 소인은 주인님 처사를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니 부자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그럼 나도 한 가지 묻겠다. 내가 내 아들의 병을 떼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는 주인님 마음대로 능지처참을 하든지 종신머슴으로 삼든지 맘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도련님 병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자는 그렇게 귀한 아들의 병을 뗀다니 박돌의 뜻에 따라 부엌여종 소월에게 장가들게 하고 한 살림 꾸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부터 박돌이에게 불같은 독촉을 했습니다. 그러니 박돌이 하는 말이 저도 말한 대로 도련님의 병을 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안 됩니다. 꼭 제 말대로 하지 않으면 병을 떼지 못하니 그리하십시오. 그래. 그런데 약은 어디 있나? 약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가 저기 돌담 속에 묻혀 있는데 이 약은 불사약입니다. 그런데 이 약은 도련님이 직접 돌담을 허물고 파내야 효과가 있지 다른 사람이 파낸 걸 먹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저 돌을 도련님이 손수 옮기지 않으면 도련님 목숨을 구하는 약이 더는 없는 줄 아옵니다. 죽고 사는 일에 그에 달렸다면 별 수 있나 그렇게 하지.
부잣집 도련님은 살겠다고 자리를 차고 일어나 돌각담에 쌓인 돌을 들어 던졌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하는 일이라 돌 여러 개를 주워 옮기니 해가 서산에 기울어졌습니다. 젖먹던 힘까지 내서 일한 그는 갈증이 나고 배가 고파 참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물도 먹고 밥도 얼마간 먹었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니 하루에도 몇 번씩 밥을 찾아 먹었는데 일이 끝날 무렵에는 한 식기에 밥을 개눈감 주듯 먹어치웠습니다. 일은 보배이고 노동은 보약보다 좋다더니 부잣집 아들은 일할수록 전신에 힘이 나고 밥도 많이 먹고 혈색도 좋았습니다. 차차 날이 감에 따라 알아본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헌데 큰 돌담을 다 옮기고 아들의 병도 다 나았는데 부자가 바라는 불사약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부자가 박도리를 불러놓고 칭찬 절반 나무람 절반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 박도리, 인젠 내 아들의 병이 다 나아서 근심 걱정은 없게 됐네. 이건 자네 덕일세. 헌데 자네 왜 날 속였나? 부자대인님께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주인님, 사람이란 일하고 살게 마련인데 놀기만 하고 일하지 않았으니 어찌 밥맛이 있으며 어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서 밥맛을 얻고 병이 떨어졌으니 이게 약이 아니고 뭡니까? 일은 보약보다 더 좋은 겁니다. 라고 호탕하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부자는 그런데 자넨 그 속에 불사약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 박도리는 싱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대인님, 보십시오. 불사약은 돌담을 드러낸 저 밭에 있습니다. 저 자리에 밭을 갈고 곡식을 심으면 곡식이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 저 밭에서 해마다 불사약이 나오지요. 사람이 쌀을 먹지 않으면 죽게 되고 쌀을 먹으면 생명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 쌀이 곧 불사약이 올시다. 자네, 그 말이 맞네. 일이 보약이고 쌀이지. 쌀이 불사약일세. 그 후 부자는 정신을 차렸는지 아들이 일하지 않으면 얘, 너 왜 요새 보약을 쓰지 않니? 하며 일을 시키고 밥을 잘 먹지 않으면 얘, 너 왜 그 좋은 불사약을 먹지 않느냐? 라며 밥을 먹였다고 합니다. 늦게 낳은 자식이야. 당연히 오기야 금이야 키울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모든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당장에 이쁘다고 보물처럼 끼고 키우면 나중에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사회성이 떨어져 오히려 자식을 망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가정교육이라는 것이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